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천에 있는 오로라 커피 하우스에 왔습니다. 외부도 아름답고 내부 인테리어도 참 예쁜 곳입니다. 오늘은 커피가 만든 대통령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쉬운 방법이 세상에 있을까요?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커피가 만든 대통령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입니다. 커피가 아니었으면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인물입니다. 궁금하시죠? 링컨은 1809년 2월 켄터키주에서 출생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내려서 영국을 고립시키고 프랑스 스스로 산업화를 이루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륙의 모든 나라들이 나폴레옹의 눈치를 보고 있던 시대죠. 대륙 봉쇄로 커피가 없어지자 유럽 사람들이 치커리 커피를 마시던 때입니다. 링컨 가문은 1638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설립된 2년 후죠. 빈손이었던 링컨 가족은 살기 위해 서쪽으로 계속 이주합니다. 170년 동안 뉴저지, 펜실베니아, 버지니아를 거쳐 켄터키에 정착했을 때 링컨이 태어납니다. 집은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켄터키에서도 어렵게 가꾼 농토를 재판에서 잃고 1816년 링컨이 7살 때 다시 서쪽 인디애나주로 이주합니다. 이곳에서 1818년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다음해 아버지는 바로 재혼을 합니다. 링컨은 독서를 좋아했지만 가사노동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링컨이 15살까지 학교를 다닌 기간이 1년 미만이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주로 집안일과 돈 버는 일을 했습니다. 노동을 피하려고 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레슬링 선수 생활이었습니다. 21살에 카운티 레슬링 챔피언이 될 정도였죠. 평생 300여 번 경기를 해서 단 한 번 지고 다 이겼다고 합니다. 링컨이 21살이 되던 1830년에 인디애나주에 번진 전염병으로 다시 서쪽 일리노이주로 이주합니다. 뉴 살렘이라는 곳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의 생가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유학했던 일리노이 대학에서 가까운 곳이라 자주 가보았습니다. 뉴 살렘에 살던 당시 링컨의 첫 꿈은 대장장이었습니다. 뉴 살렘에 좋은 대장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보니 적성에 맞지 않아 대장장이의 꿈을 일찍 포기하고 친구와 함께 상점을 차립니다. 음식도 파는 상점이었죠. 1833년에는 술집을 했고 잠시 우편 배달부도 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정치에 뛰어듭니다. 일리노이주 의원 선거에서 처음에는 낙선, 1834년 선거에서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에 당선된 이후 4번 연속 당선됩니다. 링컨은 당시 소수의 백인 지주 남성들에게만 주어졌던 선거권 확대를 지지했고 노예제와 낙태는 반대했습니다. 직업을 여러 차례 바꾸면서도 변함없던 것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독서였습니다. 링컨 이전 15명의 미국 대통령 중에서 변호사 출신이 9명이었고 법 전공자가 3명이었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변호사가 되든지 법을 공부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링컨의 꿈이 처음부터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변호사였습니다. 1837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주의 수도인 스프링필드로 이주를 합니다. 이곳에서 1939년에 메리 토드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고향 켄터키 출신 변호사 겸 사업가의 딸이었죠. 1840년에 약혼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1842년 11월에 결혼을 합니다. 메리 토드가 첫사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첫사랑은 군에 다녀온 직후인 1830년 초에 사귀었던 고향 켄터키 출신 메리 오웬스였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여자 앤 루트리지를 만납니다. 양다리였죠. 앤에게 열렬했습니다. 그런데 앤이 갑자기 열병으로 죽습니다. 결국 첫사랑 메리 오웬스와도 이별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현실 세계에서 많이 보는 양다리의 비극이죠. 이렇게 보면 링컨의 결혼은 약간 홧김에 벌인 일이었던 겁니다.
좋지 않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링컨 인생에 전기가 마련됩니다.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시골 변호사 링컨을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했을까요? 바로 커피입니다. 어떤 커피? 아내 메리의 커피였습니다. 링컨은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단 두 가지, 사과와 커피였습니다. 링컨은 집안에서 과묵한 편이었고 음식은 먹는 둥, 마는 둥, 전문용어로 깨작깨작거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별로 말이 없고 음식은 깨작깨작. 부인 입장에서는 화를 돋구는 남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인은 천성적으로 잔소리가 아주 심한 여성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는 현실 부부 모습이었죠. 링컨 부인은 늘 남편에게 잔소리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잔소리가 통하지 않자 그 다음으로 날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주먹? 아닙니다. 주먹으로는 링컨을 못 이기죠. 눈에 보이는 것 전부였습니다. 메리가 링컨에게 던진 것을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한 번은 장작을 던졌습니다. 장작을 쌓으라고 했는데 똑바로 쌓지 못하자 링컨 얼굴에 장작을 던져서 코가 깨졌습니다. 코에 깁스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나갔다고 합니다. 장작 이외에도 링컨의 아내가 링컨에게 던진 물건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빗자루, 책, 토마토 등입니다. 제가 졸업한 일리노이 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링컨 전기에서 역사학자 벌링겜이 밝힌 내용들입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나온 커피를 앞에 놓고 메리가 또 잔소리를 시작했고 링컨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화가 난 링컨 부인이 뜨거운 커피 잔을 들어 링컨의 얼굴에 뿌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커피 얼굴에 맞아 보셨습니까? 맞아보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링컨은 결국 이런 신세가 됩니다. 집을 나와 떠도옵니다. 당시 재판은 보통 순회 재판이 많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재판이 열리면 변호사도 재판이 열리는 도시를 순회하면서 변호를 하는 제도죠. 보통 변호사들은 재판이 끝나면 집에 갑니다. 그런데 링컨은 커피를 던지는 아내가 있는 집에 가기가 싫었죠. 재판이 열리는 곳에서 머물다 다음 재판이 열리는 다른 도시로 갑니다. 일리노이주 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일을 하자 링컨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유명해집니다. 큰 정치를 해야죠. 1846년에 연방 하원에 진출하게 됩니다. 하원 의원으로 성공적인 정치 활동을 하죠. 결국 대통령에 출마를 합니다. 당시 첨예한 논쟁이었던 노예 해방을 공약으로 내걸죠. 노예 제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노예 무역이 폐지됩니다. 1803년에 덴마크를 시작으로 1824년까지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순으로 노예 무역을 금지합니다. 노예 무역에 이어 노예 제도 자체도 폐지됩니다. 1833년 영국, 1848년 프랑스가 미국보다 먼저 폐지했죠. 링컨은 세계적 흐름에 따라 노예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이지 시대를 앞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제도 폐지의 상징이 된 것은 그 공약으로 인해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결코 인류 역사에서 노예제도 폐지의 상징일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노예제 폐지 공약으로 1860년 11월 6일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1861년 3월 4일에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만일 링컨 부인이 링컨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날리지 않았다면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조용하게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정에서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며 가끔 토마토, 빗자루, 장작, 책으로 얻어맞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링컨을 통해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나에게 커피를 던지든지 국물을 던지든지 그러면 이분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집을 나서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어려워도 동네 시의원 정도는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아내의 커피 투척으로 대통령이 된 링컨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인 메리 링컨의 뜨거운 커피 투척으로 링컨이 대통령의 길로 나아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을 보신 주변 남성분들 중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실 때마다 불안하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커피를 편히 마시려면 안 맞도록 반성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스 커피를 마시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는 링컨 부인이 이해가 된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참고 산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커피를 뿌리든지 커피를 뿌리고 싶은 마음을 없애든지 하라고요. 참고 사는 것,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은 링컨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연 아내의 커피 투척으로 대통령이 된 링컨은 행복했을까? 지금 하늘에서 링컨은 자기 생을 돌아보며 웃고 있을까가 주제입니다. 1861년 3월 4일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39일이 지난 4월 12일 남북전쟁이 발발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썸터 요새에서 시작되죠. 처음에는 북군에 불리하던 전투가 1862년 9월 17일 벌어진 엔티에탐 전투 이후 백중세로 돌아섭니다. 북부 연방 땅에서 벌어진 첫 전투였고 남부 연맹의 리 장군이 처음으로 패한 전투였습니다. 하루 동안 벌어진 엔티에탐 전투에서 1만 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하고 전쟁이 점점 길어지자 북부 연방 안에서 전쟁을 그만하자는 평화운동이 일어나죠. 링컨에 대한 지지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독립을 승인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고 유럽 여러 나라가 남부연합의 독립을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링컨은 1863년 1월 1일 승부수를 던지죠.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남부연합 소속의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자유로운 몸이 되고 전쟁은 절정으로 향하게 되죠. 1863년 7월 1일 유명한 게티즈버그 전투가 벌어집니다. 북부군이 지배하던 펜실베니아주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북군의 승리로 전투는 끝나고 링컨의 유명한 추모 연설, 게티즈버그 연설이 행해집니다. 1864년 11월 8일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은 재선되고 1865년 3월 4일에 두 번째 취임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36일 후인 4월 9일 남북전쟁이 북군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4년 동안의 처참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불과 5일 후 두 번째 임기 시작 1개월 10일 후인 1865년 4월 14일 링컨은 암살당하여 다음날 사망합니다. 링컨은 대통령으로 4년 40일 재임합니다. 그중 3일이 모자라는 4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75만 명의 전사자를 만든 비극적인 전쟁이었죠. 매일 평균 514명 이상 사망하는 전쟁을 1458일 동안 했습니다. 링컨은 과연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행복했으면 이상한 인간이죠. 행복한 순간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링컨 사망 당시 생존 중인 자식은 첫째 로버트와 넷째 테드 둘뿐이었죠. 둘째와 셋째는 모두 어린 시절에 사망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던 메리 링컨이 아이들도 꽤 괴롭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살당한 아버지 링컨의 시신을 본 큰아들 로버트 당시 22살이었습니다. 로버트가 남긴 말은 유명합니다. 내 앞에서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부인 메리는 링컨이 암살당한 후 같은 질병을 지닌 채 18년 가까이 더 살다 세상을 떠났고 링컨 암살 당시 12살이던 막내 아들도 18살에 엄마보다 먼저 죽습니다. 링컨,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부동 1위입니다. 그런데 저는 링컨과 같은 영웅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흑인 노예들에게는 자유를 주었고 미국인들에게는 통일된 국가를 물려주었고 세계인들에게는 민주주의 정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대단하면 무엇합니까? 살아서 웃는 모습을 아들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영웅으로 친성을 받던 조롱을 받던 본인이 한 인간으로서 행복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선생님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행복한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행복하면 학생들도 행복을 배웁니다. 그거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부모,
역시 자식들 앞에서 행복한 부부입니다. 링컨은 훌륭한 정치였는지는 몰라도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나, 그리고 내 가족이 행복한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그 다음입니다. 링컨으로부터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링컨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커피를 즐겼던 10명의 대통령에 포함됩니다. 커피를 좋아한 미국 대통령 10명은 살펴보죠. 독립전쟁을 지휘했던 조지 워싱턴과 2대 존 아담스, 독립전쟁에 참전 프랑스 대사를 지낸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남북전쟁을 치른 16대 링컨과 18대 그랜트 대통령, 2차 대전을 치른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한국전쟁 시 대통령이었던 33대 해리 트루만, 2차 대전 장군 출신 대통령 34대 아이젠하워, 베트남 전쟁을 한 35대 존 F 케네디, 걸프 전쟁을 일으킨 41대 조지 부시. 들으신 대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을 했던 대통령들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면 전쟁을 할까요? 아니면 전쟁을 하다 보면 커피가 땡길까요?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럴듯한 답을 써주신 분께 제가 좋아하는 로스터리 카페에서 갓 볶은 커피 원두 한 봉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를 얻어맞고 대통령이 된 링컨 이야기였습니다. 링컨에 이어 커피 덕분에 대통령 자리에 오른 두 번째 인물은 미국의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인물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인물이죠. 좋은 영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매우 좋지 못한 그야말로 악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역사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맥킨리는 오로지 커피 덕분에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커피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가 커피를 좋아했다는 기록은 별로 없는 희한한 대통령입니다. 맥킨리를 통해 미국 대통령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맥킨리가 18살 때 남북전쟁이 벌어집니다. 오하이오 출신인 맥킨리는 전쟁 발발 2개월 후 북군에 입대를 합니다. 입대 1년 후인 1862년 9월 17일 남북전쟁의 분수령이 된 엔티에탐 전투에 참전을 합니다. 남군의 유명한 로버트 리 장군이 직접 지휘한 전투였습니다. 남북전쟁 4년 역사에서 단일 전투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비참한 전투였습니다. 북군이 열세였고 만일 이 전투에서 북군이 패했다면 노예 해방 선언은 불가능하였고 남북전쟁의 승자가 남부연합이었을 것이라는 역사적 해석이 많은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북군의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던 순간 어디에선가 어린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9살 오하이오 보이 윌리엄 맥킨리였습니다. 커피오, 커피오를 외치며 맥킨리가 따뜻한 커피가 든 큰 양동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총탄을 피해가며 지쳐있던 군인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커피를 따라주었습니다. 커피를 마신 군인들은 커피가 주는 각성 효과와 총알을 뚫고 커피를 나르는 어린 소년이 주는 격려에 힘이 입어서 다시 일어나 전투를 합니다. 당시 주의관이 남긴 일기에 보면 맥킨리가 커피를 들고 나타났을 때 마치 일개 여단 규모의 지원군이 온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기적처럼 전세는 역전되었고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커피가 북군의 필수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커피의 효능을 인식한 북군에는 커피가 넘쳐났습니다. 군함도 많고 상선도 많았기 때문에 해상을 지배한 것은 북군이었죠. 반면에 남군은 바다가 막혀 외국 물품인 커피를 가져올 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남군에는 커피가 아주 귀했습니다. 북군은 하루에 병사 1인당 43g의 커피가 배급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하루 10잔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북군이 사용하는 소총의 개머리판에는 그라인더가 장착될 정도로 북군에게 커피는 아주 흔한 필수 휴대품이었습니다. 반면에 남군은 커피가 없어서 치커리 뿌리를 끓여 마시면서 커피 마시는 흉내만 내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커피를 얻기 위해 탈영을 하는 남부 군인들 이야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늘 마시는 북군은 커피를 마시고 나서 전쟁을 했습니다. 특히 남북 군인들이 쉬어야 할 야간에 북군이 전투를 벌이는 것은 아주 약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부 군인들은 커피를 마시고 자꾸 밤에 전투를 걸어왔습니다.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커피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향이 적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북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커피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향이 적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북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커피도 승자였습니다. 전쟁 후 커피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커피의 대중화가 시작된 것이죠. 1870년대에 미국이 커피 소비의 왕국으로 등장합니다. 남북전쟁의 두 번째 승자는 브라질이었습니다. 마침 커피 녹병으로 자바와 실론의 커피 생산이 급감하였습니다. 자바와 실론 커피의 자리를 채운 것이 신흥 커피 생산국 브라질이었습니다. 산토스항을 통해 브라질 커피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남북전쟁, 브라질을 커피 생산 대국으로 만듭니다. 남북전쟁 최후의 승자는 맥키니였습니다. 평범한 오하이오 출신 청년 맥키니의 커피 이야기는 미국의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승복 어린이처럼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소령으로 예편하였지만 34세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었고 49세에는 오하이오 주지사에 당선됩니다. 모든 선거에서 그는 엔티에탐 전투 커피 영웅이었습니다. 1896년에 동부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는 최초로 제25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듬해에 취임을 하죠. 커피로 그는 영웅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이 선포된 해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 이듬해인 1898년에 스페인과 전쟁을 해서 남으로는 쿠바를 점령하고 서쪽으로는 하와이, 괌, 필리핀을 차례로 점령합니다. 미국이 캘리포니아를 지나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를 그들의 표현대로는 미개한 지역을 문명화시키기로 실제로는 침략하기로 결정한 것이 맥키니입니다. 그들의 침략을 미화하는 개척 정신이라는 단어가 생겨납니다. 맥키니는 1900년 11월 재선에 성공하였지만 이듬해 9월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를 이어 얼떨결에 대통령직을 계승한 사람이 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맥키니가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죠. 루즈벨트는 자신의 친구이며 맥키니의 고향 친구였던 윌리엄 태프트를 전쟁성 장관에 임명합니다. 바로 태프트 가스라 조약의 그 태프트입니다. 필리핀을 미국이 식민지화하고 조선을 일본이 식민지화하는 데 합의를 한 것이 커피 대통령 맥키니의 친구이며 맥키니의 후계자 루즈벨트의 친구이기도 했던 태프트입니다. 맥키니, 루즈벨트, 태프트의 우정이 만들어낸 합작품이 을사늑약입니다. 전쟁성 장관이었던 태프트는 루즈벨트에 이어 1909년에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1910년 일본에 의한 조선 병합을 지지하고 축하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수상은 태프트 가스라 미래학의 주인공 가스라였습니다. 커피로 대통령이 된 링컨이 축발한 남북전쟁 참전과 커피 서빙으로 대통령이 된 맥키니의 자리를 이어받은 루즈벨트가 임명한 태프트 전쟁성 장관, 대통령이 된 태프트. 이들에 의해 조선은 망하고 일본은 흥했습니다. 아내의 커피 세례를 받고 대통령이 된 링컨, 커피를 들고 전쟁터를 뛰어다닌 공으로 대통령이 된 맥키니. 커피에서 시작된 이들의 역사 수레바퀴에 조선은 치이고 긁히고 넘어졌습니다. 커피 한 잔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링컨의 커피, 맥키니의 커피가 잘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커피가 없었으면 링컨도 맥키니도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링컨, 맥키니 대통령이 없었다면
테프트도 루즈벨트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테프트 가스라 조약이 없었겠죠.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더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방향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일본에 의한 강제 병합, 그것보다 더 나쁜 방향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링컨 부인의 커피가 가져온 나비 효과가 조선 역사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맥키니는 1897년부터 1901년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대한제국 초기입니다. 맥키니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직접 얽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매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나타나죠.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 개화기 미국인 선교사 호레이스 알렌입니다. 알렌은 1858년 4월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납니다. 맥키니 대통령, 태프트 대통령과 동양입니다. 뭔가 짐작이 가시죠? 예, 그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갑자기 1884년 9월 미국 공사관 의료요원으로 조선에 입국합니다. 그가 왜 중국을 떠나 조선으로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알렌은 장로교 선교사였지만 조선에서는 당시 선교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은 탓에 공사관 의료요원으로 입국합니다. 입국 직후인 1884년 12월 초 갑신정변이 벌어지죠. 마침 부상을 입은 명성황후의 친척 민영익을 치료해 줌으로써 고종과 명성황후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고종의 신임을 바탕으로 1885년에 광해원, 현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설립 허가를 받죠. 세브란스 역시 오하이오 출신 사업가로서 병원 설립 자금을 제공한 인물 이름입니다. 그런데 정동에 거주하던 알렌은 정동 주변에서 활동하던 조선 주재 미국 선교사나 외교관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습니다. 조용한 날이 없었죠. 이후 학당을 세운 스크랜튼 선교사, 선교의사, 헤론 부부 등과의 언쟁이나 갈등이 자료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초딩 수준의 말싸움도 참 많이 했고 도 문제로 다툼도 많았습니다. 결국 1887년 11월 워싱턴 DC에 문을 열게 된 주미 조선공사관 개설 대표단의 안내역을 맡아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후 미국에 머뭅니다. 그런데 갑자기 1890년에 다시 조선에 입국합니다. 이번에는 조선 주재 미국 공사관 서기, 즉 외교관 신분으로 입국합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갑자기 외교관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친구 아빠 찬스였습니다. 자신의 고향 오하이오에서 사귄 친구의 아버지가 바로 맥키니였습니다. 당시 맥키니는 오하이오주 출신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알렌은 1895년에 아시아 최대 금강이었던 운산 금강 채굴권, 그리고 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 부설권 등을 미국에 넘겨주는 업적을 남깁니다. 고종의 신임과 미국 외교관의 지위가 결합한 결과입니다. 알렌은 고종과 함께 궁궐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하는데 당시 신상이었던 커피도 작용을 한 것이죠. 1897년에는 대한제국이 출범하자 초대 미국 공사회주의에 오릅니다. 이 땅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주한미국 대사가 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단한 권력이죠. 친구 아버지 맥키니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임기를 시작한 바로 그 해였습니다. 알렌은 대통령이 된 친구 아버지에게 끈질기게 편지를 썼고 이게 통했죠. 1900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 조선이 참가하게 된 것도 알렌의 기획이었고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한국인 이민자들을 처음 보낸 것도 그의 업적입니다. 당시 조선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고종의 후원으로 가능했고 미국의 이민관계 법을 넘어서는 일이었지만 맥키니 대통령의 배려로 역시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를 수집하는 것도 알렌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재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소장 문화재 중 여러 점이 알렌의 수집품입니다. 알렌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 체결 직전까지 무려 15년간 주조선 미국 공사를 지냈습니다. 그가 미국 고향 오하이오로 돌아간 5년 후인 1910년 미국의 대통령은 오하이오 출신 테프트였고 일본의 수상은 가스라였습니다. 테프트 가스라 밀약의 두 당사자 사이의 합작품이 일본에 의한 조선 강제 병합입니다.
링컨의 아내가 링컨 얼굴에 뿌린 뜨거운 커피에서 시작한 역사가 남북전쟁 중 커피 서빙으로 미국의 25대 대통령이 된 오하이오 출신 맥키니를 거쳐 대한제국 초대공사 호레이스 알렌 그리고 일사늑약 한일 병합까지 이어졌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꾸고 한국의 역사도 흔들어 놓은 커피가 지닌 엄청난 힘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까지 커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링컨, 맥키니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한국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커피가 지닌 대단한 힘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힘들 때 커피 한 잔을 대접하면 이 사람이 장차 대통령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누군가 건네는 커피 한 잔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